자, 83페이지 합의 시간가치 계수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입문과정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가볍게 보시는데요. 미래가치 계수와 현재가치 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6가지 계수가 있다라는 것만 이제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수식이 있어요. 이 수식이 굉장히 공식이 어렵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암기하지 마세요. 일단 일시불만 가지고 가시고요. 연금이라는 자체는 그냥 감책기에서 제가 또 이걸 공식을 암기하는 또 야매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돈 100만 원이요. 1년 후에 연 10% 이렇다 따지면 110만 원을 바뀝니다. 그럼 여기다가 아까 1.1을 곱했죠. 그러면 곱하는 수가 개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돈 100만 원이니까 일시불이고요. 미래가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래가치 계수. 그래서 이걸 일시불의 미래가치라고 하고 그때 내가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스타트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라는 게 나와요. 미래가치 계수. 그래서 미래가치를 제가 내가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R의 N승이 되죠. 왜냐면 이제 이걸 수학하는 애들이 만들어 놨는데 1 플러스 10%니까 0.1에다가 1년이니까 1승을 하죠. N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110만 원을 현재로 땡겨요. 그럼 100만 원으로 이제 할인한다는 개념을 쓰겠죠. 그러면 1.1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110만 원에다가 1.1분의 1을 곱한 거로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계수가 되겠죠. 계수가 되면서 현재 가치로 바꿨죠. 1년 후에 110만 원도 일시불이니까 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합니다. 현재 가치 계수. 자,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얘랑 역수관계가 돼요. 역수관계가. 그래서 아까 얘가 1 플러스 R의 N승이라면 이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탄생하죠. 당연히 얘와 얘는 역수관계라는 걸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다. 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시불의 현가계수, 미래가치계수를 봤으니까 연금을 한번 볼게요. 자, 연금이라는 것은 자, 지금 갑이라는 공무원이 서울시청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럼 퇴직자에 대한 공무원들은 보통 연금을 타겠죠. 그래서 매년 1,000만 원씩을 탄답니다. 근데 3년 후에 적립해서 타겠대요. 그럼 당연히 연금의 미래가치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가치라는 것을 내가라고 했고요. 자, 이 공식은 아직 보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할 때 어떻게 돼요? 연금에다가 곱해주는 수가 연금의 내가계수를 곱한다는 겁니다. 연금의 내가계수를 곱한다. 근데 이제 요거와 역수관계가 감책임계수가 있어요. 감책임계수는 자, 아까는 이 연금의 미래가치를 모르면서 매년 1,000만 원씩 3년 후에 적립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연금의 미래가치는 적금액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금액을 모으기 위해서 매기간 분립합니다. 그래서 매기간 연금 분립액을 구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감책임계수를 곱한다는 거예요. 감책기금계수.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얘와 얘가 역수관계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는 매년 타는 것을 3년 후에 타고 3년 후에 탈 걸 불입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는 만약에 그 금액이 1억이라면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모읍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죠. 그래서 모으는 요 연금 불이백을 구하니까 우리가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미래 가치가 돼서 이 두 가지가 역수관계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가 있습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자, 이걸 현재 가치를 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가.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아까 갑돌이는 3년, 자, 1년, 2년, 3년 동안 3년 후에 얼마를 받는다고 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을돌이는 지금 땡겨서 갚겠대요. 그럼 땡겨서 갚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이 연금의 미래 가치라는 자체는 매년 1,000만 원씩 3년 후에 얼마를 갚는다는 거죠. 근데 어떻죠? 을돌이는 연금의 현재 가치라는 건 뭐냐면 같이 근무를 했는데요. 지금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럼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보다 많은 게 아니라 할인해서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연금의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연금을 땡겨서 받겠다는 거니까 어때요? 연금에다가 곱하기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저당상수가 잘 나와요. 저당상수는 자, 얘는 은행에서 1억을 빌립니다. 1억을 빌렸을 때 갚아 나가야 될 원리금을 구합니다. 그게 현재 가치죠. 그래서 원리금이라는 게 잘 나오기 때문에 얘가 잘 출제돼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1억에 대한 융자액이 있다. 그럼 곱하기 저당상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연금의 현가 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라는 게 좀 약간 깊숙하게 들어가지만 이건 나중에 제가 기본서에서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융자액 1억을 자, 매년 내는 이 원리금은 연금에 대한 성격을 자, 어떻습니까? 자, 얘는 1억을 빌려서 갚아 나가는 금액이고요. 연금을 땡겨서 1억을 갚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역수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역수관계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불만씩만 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고 연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네 가지는 또 암기하는 방식을 또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역수관계라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일시불끼리는 역수지만 연금끼리는 역수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얘와 얘 역수, 얘와 얘 역수인데요. 어떻게 암기 기법을 갖고 하시냐면, 자, 감채금 계수는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모으니까 미래가치예요. 그러면 미래가치는 다 미음이 들어갑니다. 따라보세요. 감채기금 미음. 그럼 얘는 미래가치다. 연금의 미래가치 역수고요. 저당상수는 우리가 빌려서 갚아 나가니까 현재 가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미음이 안 들어갔죠. 그럼 현재 가치는 다 이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저당상수. 그럼 연금의 현가 계수라 역수가 안 됩니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박스에 제가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일단 필기하실 분은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자, 우리가 지문에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돈 그냥 1원 그럼 일시불의 개념이에요. 일시불이고요. 그렇지 않고 매년 1원씩. 자, 이거는 연금의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자, 지금 받지 않고 N년 후에 받겠다. 자, 이런 게 나오면 내가 계수를 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환원 할인해서 받겠다. 그럼 이거는 현가 계수를 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감층계수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거고 저당선수는 빌려서 갚아 나가는 거. 자, 일단 우리가 83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시불의 내과계수 갑니다, 여러분들. 자, 1원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1원은 일시불이고요. N년 후 내과계수죠. 그럼 일시불의 내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금액도 어때요? 현재 100만 원은 일시불이고 5년 후니까 일시불의 내과죠. 연금의 내과로 갑니다. 매년 1원씩 박스. 매년 1원씩은 연금이고요. N년 후는 내과죠. 연금의 내과고 그다음에 매년 100만 원씩 5년 후니까 연금의 내과 넘기세요. 감채금계수 갑니다. 감채금계수는 1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박스.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는 것은 뭐예요? 감채금계수죠. 그 다음에 일시불의 현가 갑니다. 할인율 알퍼센트일 때 N년 후에 1원이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할인이라는 것 동그라미. 현재라는 것 동그라미. 그럼 1원은 일시불이고 할인 현재는 일시불의 현가계수죠. 자, 연금의 현가로 갑니다. 매년 1원씩 박스 연금. 그 다음에 일시불로 환원한다. 환원한다 나오니까 연금의 현가가 되겠고 저당선수는 1원을 빌렸을 때 박스. 현재 1원을 빌렸을 때 갚아나갈 원리금이니까 저당선수다.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상호관계는 아까 일시불끼리 역수고 감채금계수는 미음 들어가니까 연금의 내과계수와 저당선수는 현재 가치니까 현가계수와 역수다. 이렇게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현금 수지의 측정이라는 자체가 시험 출제에 많이 되지만 이 저자분이 자체적으로 이제 영업 수지 계산과 지분 복귀에게 이제 제목만 나왔죠. 제목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자, 이번 과정은 영업 수지 계산과 지분 복귀액의 계산만 좀 충실하게 하겠고요. 영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그 안에 있는 뭐 대체충당금이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또 어려워요. 특히 이제 영업소득세는 부동산 학교론에서 잘 나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우리 학교론에서 잘 나오진 않아요. 세법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영업수지의 계산과 지분복귀의 계산만 제가 적어드리고 그다음에 영업소득세 정도는 자 밑에 지문, 양도세도 지문을 가지고 좀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수지의 측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쭉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갑니다. 자, 영업소득세는 제가 다음에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영업소득세는 이제 대체충당금이라는 자체의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물론 현금 수지에서 운영과 처분에 대한 각각 항목도 내용이 안 나왔어요. 입문 과정이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한다는 건 수익성 부동산인 임대형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임대 사업을 하려고요. 그러면 취득만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고 처분을 하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운영에 대한 이제 2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지렛효과로서 타인 돈을 빌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억을 지분, 자기 걸 지분이라고 하고 10억을 아까 저당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소득이득을 소득이득이라고 하고요. 처분을 자본이득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현금이 들어온가 나가야 되는 현금 수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래서 운영의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처분이득을 보는데요. 자, 이제 갑돌이가 와서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고 임대 단위수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칸이 있어요. 그럼 25칸을 다 채워야 돼서 25칸에 각각 임대료가 100원이라 그러면 다 채웠을 때를 2,500원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실제가 아니라 예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 총소득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는데요. 운영에 대한 수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가로 1번이죠. 영업수지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2,500원이라고 채웠을 때가 실제가 아니라 가능 총소득이거든요. 그래서 가능 총소득 또는 총이라고 하는데 일본 애들은 조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공실 빼죠. 공실이 될 수 있고요. 공실 및 자, 공실이 될 수 있지만 또 불량부채라는 것은 자, 공실이 된 상태에서 지금 임대한 사람들이 임대를 안 낼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손실을 불량부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주차장, 우리가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죠. 기타 수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효 소득이 나옵니다. 실제로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운영 사업을 한다면 영업 경비가 들어갈 거예요. 영업 경비가 있고요. 그러면 순소득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통 이제 저당을 10억을 빌리게 되면요,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은 요거는 원리금을 얘기합니다.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얘기한다는 건 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직은 세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전 현금 수지,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를 빼죠. 그럼 세후가 됩니다. 세후 현금 수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암기하는 방식은요, 소득에 대한 4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따가 우리가 승수법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건 총소득입니다. 그래서 조순전후로 외워주세요. 조순전후. 조순은 옛날에 서울시장 하셨던 분이죠. 조추는 빡빡이시고. 자, 조순전후가 소득의 종류다 이렇게 보시고요. 빼는 것은, 자,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자. 따라보세요. 비비세. 자, 내가 막 비벼요. 그죠? 그럼 살이 빠지죠. 그럼 빠지는 거다. 그래서 비비세다. 이렇게 염려 체크하시면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라는 자체는 우리가 좀 이 대체충당금이라는 자체의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기본서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동그라미 1번서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들만 가겠습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영업경비가 시험자 나와요. 자,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을 시켜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공실이라는 자체는 뺐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세도 나중에 빼줄 거죠. 그 다음에 소득세도 나중에 빼주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실 및 불량부채 안 들어가고요. 부채 서비스세가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건 보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은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자, 감가상각비도 포함되지 않아요. 자, 감가상각비라는 자체는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아니라 회계상입니다. 영업경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아마 10월 25일이나 아니면 24일쯤 마지막 일요일 날 이제 26회 때 시험을 봅니다. 제가 날짜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럼 10월 25일까지 여러분들이 어때요? 공부가 증가해야지 공부가 감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길 갖다 떨어뜨리면 안 되죠. 그래서 공부가 감소하면 된다, 포함 안 한다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공부 감소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영업소득 산출 시 부채 서비스 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순영업소득은요 아직 빚과 세금을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계산 시 그 위에 영업소득세라는 걸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세요. 그럼 이자와 감가상각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소득세 계산 시 이자와 감가를 꼭 고려해야 되고요. 양도소득세라는 건 나중에 세법 시간에 배우세요. 당연히 둘 다 감가상각비는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구할 수 있고요. 자, 5번에 총 투자액을 전액 지분으로 투자했다면 순영소득과 세전이 동일하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빌린 돈이 없어요. 그럼 빚을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럼 100원에서 만약에 빚이 10원이면 90원이거든요. 그럼 빚이 없다? 그럼 0이면 1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순영업소득과 세전이 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분복귀액이라는 자체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지분복귀액이라는 것은, 자, 요거는 이제 한번 들어보셔야 나중에 기본서가 나와서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요. 지분은 내 돈이에요. 그럼 지분이 20억이 취득 때 들어가서 운영 때 들어온 게 아니라 처분 때 들어옵니다. 그럼 20억으로 처분됐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지분이 복귀돼서 이 양도 차익을 25억에 대한 5억을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이 지분 복귀액은 처분 시에 대한 계산이에요. 그래서 지분 복귀액의 계산입니다. 그러면 자 25억이라는 양도 가격이 매도 가격입니다. 자 매도 경비가 들어가죠. 보통은 중개 수수료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매도액이 나오고요. 자 만약에 10억에서 저당이 10억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5억을 갚았어요. 자 5억은 아직 상환되지 않았죠. 그래서 5억을 미상환 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줍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세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되고요. 자 우리나라는 보통 거기 보시면은 자본이득세라고 했죠. 자본이득세를 양도소득세라고 옆에 놓으세요. 아까 처분을 자본이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본이득세가 캐피탈 게인스인데 이거를 우리는 밑에 계산주 있지만 양도소득세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세전이 아니라 세후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후 지분 복귀. 그래서 자 아까는 조순전으로 외우셨는데요. 자 이제는 매순전으로 외우시고요. 빼는 것은 비비세가 똑같습니다.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그래서 비비세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투자분석기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제가 그 88페이지 가시면은 3번, 4번 밑에 이제 그 88페이지 전통적인 투자의 이 비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맨 밑에 어림셈법과 그다음에 오른쪽에 비율분석법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죠? 그래서 자 어림잡다 그럼 대충 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부터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조선전후 비비세라는 자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림셈법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히 본다면 자, 대충 하자는 어림셈법은 그 한 해의 소득으로 운영만 따지는 건데요. 자, 그냥 이렇게 갑니다. 어림셈법은 지금 승수법과 수익률법이라는 것만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을 투자해서 총 투자액입니다. 총 투자액이고요. 그 다음에 순영업 소득을 얻어요. 만약에 2천만 원을 번다. 그러면 승수법과 수익률법은 어떤 거냐면요. 자, 분수가 나와 있죠. 분수는 알고 싶은 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승수라는 것은요. 이 투자액을 올려요. 1억을. 그 다음에 소득을 내립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1억이라는 투자가 2천만 원을 해서 몇 배냐는 거죠. 그럼 몇 배냐가 중요한 게 바로 승수법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 5라는 숫자가 승수가 되죠. 근데 이거를 순영업소득 승수라고 되는 것은 이 순영업소득 승수가 우리가 자본회수 기간을 얘기해요. 그럼 자본회수 기간은 짧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년 걸린다는 것은 짧아야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에 보시면 반가로 1번에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통 단순 회수기간인데 최초로 투자된 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럼 기간이 짧아야 된단 말이에요. 회수기간법의 의사결정은 목표했던 회수기간보다는 짧아야 됩니다. 목표가 5년인데 투자한이 3년이다 채택하죠. 근데 목표가 5년인데 투자한이 7년이다 하면 기각합니다. 자, 평균 회계적 이익률법은 그냥 이익률법인데요. 예상되는 투자, 그럼 회계적으로 이익을 따진다는 건데요. 투자한의 미래 평균 이익을 이제 간단한 세금을 공제한 후에 투자한의 평균 잔부 가치로 나눈다는 건데 이익률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목표 이익률보다는 회계적 이익이 커야지만 채택하고 목표 이익률이 더 크면은 기각한다. 당연하죠. 투자한의 회계적 이익률이 커야겠죠. 자, 그러면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익률법은 자 수익이 올라가요. 수익이. 그래서 2천만 원의 수익이 1억에 대해서 20%죠. 자, 이건 몇 퍼센트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수익은 높고 승수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커야 되고 얘는 작아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역수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승수법과 수익률법을 역수관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조순전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 승수법은 조순전후를 외우세요. 그래서 자, 승수가 네 가지 승수가 있습니다. 조소득 승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순소득이라는 건 순영업이 생략됐어요. 자, 이거 우리가 아까 자본회수 기간이라 그랬죠. 여기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 그다음에 세후는 세후 현금 수지 승수입니다. 자, 그러면 자 가볼게요. 자, 투자액이 올라간다 그랬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조순까지는 아직 빚을 안 뺐습니다. 그래서 20억에 대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순영업 쓰기 때문에 총 투자액 대비로 가요. 근데 전후는 빚을 뺍니다. 그러면 이제 20억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10억에 대한 대비로 가야죠. 그래서 지분 투자액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순까지는 총 투자액이 올라가요. 투자액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근데 밑에는 전후는 지분 투자액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어본 소득을 나누면 돼요. 자, 당연히 A는 조소득으로 나누죠. 그 다음에 얘는 순영업 소득,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 그 다음에 얘는 세후현금 수지 나눕니다. 그럼 역수관계가 중요한데, 물론 뭐 조소득 승수는 이제 비율분석법의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수익률법은 역수입니다. 그래서 얘와 역수가 종합자본환원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소득을 총투자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얘는 쉬워요. 얘도 세후니까 세후 수익률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세후 수익률은 뒤집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순수 역수관계가 지분 배당률입니다. 그래서 얘는 역수니까 굳이 제가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순 전후에 승수가 있다. 조순까지는 총투자액, 전후는 지분투자액, 물어본 소득 나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비율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비율 갖고 따지죠. 자, 그래서 비율분석법이라는 자체는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비율 분석입니다. 자,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말씀을 드리죠. 자, 대부 비율은 우리가 LTV라는 담보 인정 비율을 융자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1억을 해서 보금자리 론 같은 경우 70% 땡겨주죠. 그래서 1억이 부동산 가치고 그 다음에 7천만 원만큼 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가 있고 위에 부채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갚아 나가니까 나중에 잔금이 났겠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대부 비율이고요.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 나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타인 자본이 자기 자본의 몇 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대부 비율이 50입니다. 그러면 타인이 50이고 5천 들어갔다는 얘기죠. 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100%가 되겠죠. 자, 대부 비율이 만약에 60%입니다. 그러면 타인이 60이고 자, 내가 40이니까 나누면 1.5니까 100분율 나누면 150%가 돼요.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 만약에 80%다. 내가 20이니까 4배죠. 타인 돈이 자기 자본이 몇 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네 숫자가 나오니까 400%가 되죠. 400%라는 것은 타인 돈이 자기 자본 4배라는 뜻입니다. 그럼 80%가 되니까 얘는 400%가 되죠. 자, 그러면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다른 비율이지만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도 높아지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대부 비율은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이 영향을 줘요. 부동산 수요 영향을 주면서 부동산 수요도 늘어나죠. 근데 채무불이행 위험도 커지고 금리가 높아서 지렛대 효과가 커지지만 위험하겠죠. 부채 비율은 어때요? 대부 비율이 만약 100%다. 그죠? 대부율이 100%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집값이 떨어지다 보면요. 7천만 원, 6천만 원 떨어졌으니까 대부율이 100% 초과할 수도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가 100이라면 부채 비율이 이제 최대값 무한대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높아야 되고 낮아야 되는데 부채 감당률은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채 감당률이라는 자체는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요. 그 능력이 작으면 안 빌려주거든요. 1에 가깝거나 1보다 작으면 위험합니다. 1을 초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누기 때문에 얘는 1.0 이상이어야지만 승인을 땁니다. 그 다음에 이 부채 감당률은 높아야 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채무 불이행. 그러면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것은요. 채무 불이행하면 안 좋잖아요. 낮아야 되죠. 당연히 영업 경비도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영업 경비 비율도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낮아야 된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은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해요.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가 올라간 게 실제로 나가는 돈이고 요새 실제 들어온 돈이니까 같으면 손익분기점인데 1보다 크면 위험합니다. 영업 경비도 알고 싶은 게 비율을 하면 앞에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영업 경비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클수록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염두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염두를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요 본건 88페이지, 89페이지 제목을 보시면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 분석 시 현재 가치를 할인하지 않고 전통적인 투자 평가 방법은 약간 회수 기간이 단순 회수 기간법, 평균 회계적 이익률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죠. 한 가지 방법에 의해 계산된 비율은 다른 방법에 의해 계산된 비율과 직접 비교하기 곤란하죠. 비율 분석도 넣습니까? 한쪽은 영업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때요? 부채 감당률은 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한 비율 자체가 구성 요소가 또 다르게 추계되게 되면 수치가 잘못 나오면 비율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보완한 게 전 페이지 보시면 86페이지 가시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좀 전에 얘기했던 어림셈법은 한 해의 소득인데요. 여러 해의 소득을 따지는 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자, 그러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자는 거죠.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할인은요, 깎아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할인해서 할인 현금에 대한 수지를 분석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어림셈법, 그다음에 단순회수기간법, 승수법과 수익률법, 비율분석법, 그다음에 회계적 율법은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86페이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86페이지는 제목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돈 1억, 자, 현재 가치를 현가라고 얘기했고요. 그죠? 지금 돈 1억을 투자합니다.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벌어갑니다. 앞서서 얘기한 게 1억을 지금 냈으니까 현가라고 하고요. 1억 2천은 내가라고 합니다. 자, 근데 내가 낸 금액은 확실한데 미래의 수익은 불확실합니다. 그럼 위험이 따라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험에 따라서 할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할인, 요 할인해서 현가로 고치는 게 할인이라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 지출이죠. 자, 나간 게 유출입니다. 들어온 게 유입이에요. 그럼 유입이 많아야지만 투자하죠. 현금 수익을 분석하는 거죠.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지표를 따지는데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의 합에서 현금 유출을
비교합니다. 그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합을 그냥 현가합이라고 할게요. 그럼 만약에 유입이 많아야 되죠. 유입이 많아야 되고 항상 현재 가치라는 현가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많아야지만 투자하지 적으면 기각한다는 얘기죠. 정의로 가볼게요. 의의갑니다.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이란 투자 시 보유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유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서로 비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무조건 다 현재 가치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은 여러 해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어림쌤법은 한 해였죠. 여러 해로 소득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소득과 자본율을 모두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입이라는 것은 일단 소득은 여러 해 갖고 따지고요. 운영과 처분을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소득을 아까 세후 현금 소지라고 얘기했고요. 처분은 세후 지분 복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후로 다 따지는 거예요. 지분 복귀. 그래서 우리가 그 어때요? 세후 수지, 세후 현금 수지와 세후 지분 복귀를 기준으로 할 때 판단은 모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죠.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현가 내부질법 수익성 지수법이 있는데요. 자, 어때요? 우리가 이제 그 자체적으로 그냥 입문 과정은 이 세 가지가 어떤 것들이냐만 판단하세요. 자, 순현재 가치법은 순현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넷 프리젠트 밸류인데요. 자, 현금 유입의 현가합을 유입에서 유출을 빼요. 그래서 현금 유출을 뺍니다. 그럼 현금 유출의 현가합을 빼게 되면요. 자, 가볍게 계산한다면 100원에서 100원을 빼면 0이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순현가가 0보다 커야지만 투자하지 같거나 작으면 투자를 기각합니다. 가볼게요. 투자의 결과로 미래에 발생에 예상되는 편익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율이 필요하겠죠. 그죠? 할인한 할인가계와 그 다음에 처음에 투자 비용을 지출된 지분의 합계를 서로 비교하죠. 그래서 순현가는 부동산 투자에 산출되는 현금 유입 현재 가치 합계에서 투입되는 현금 유출 현재 가치를 차이를 갖고 따집니다. 그래서 그때 할인율은요. 지분자가 최소한 벌어야 되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요. 현가를. 그래서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이다. 그냥 그렇게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순현가는 이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미래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가 있으면 지출의 현재 가치로 빼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3번 수익성 지수부터 갈게요. 이거와 비교할 수가 있으니까. 자, 수익성 지수부터 가면은 자, 수익성 지수는 우리가 영어로 PI라고 하는데요. 지수는 항상 분수가 나옵니다. 알고 싶은 게 올라가죠. 그럼 유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가합을 현금 유출로 나눕니다. 그러면 같은 게 기준이니까 100원을 100원 나누면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수익성 지수는 0이 아니라 1보다 큰 아트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합니다. 갈게요. 자, 수익성 지수는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 현가를 나눕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우리가 경영학에서는 편입 비용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편익이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비용 편익을 좀 바꿔주십시오. 편익이 위에 올라가고 비용이 내려가죠. 자, 그 다음에 투자의 결정은 당연히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수익성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선택하고 1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적으로 봤을 때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투자를 선택하겠죠. 그럼 만약에 순현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도 1이 되고요.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수익성 지수 1보다 작으니까 기각하게 됩니다. 자, 같을 때도 투자에 대한 하는데요. 자, 하나 남아있는 게 내부순일법이에요. 자,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그래서 앞에 제가 암기기법을 가르쳐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부순일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 법은요.
자, 이게 저랑 내기하실래요? 왜요? 기대 수익률을 얘기해요. 그래서 IRR이라고 하는데요. 기대 수익률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듭니다. 그럼 봐봐요. 자, 100원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20원을 얻었다. 그럼 이거를 현가로 고쳐야 돼요. 그럼 할인율이 필요하죠. 그래서 1 플러스 R에 1년이니까 1승. 자,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건 뭐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100원에서 120원이다? 그럼 100원을 회수하고 20원만큼이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 R이라는 것이 기대 수익률이죠. 이 기대 수익률이 바로 내부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근데 20%만 아는 게 아니라 요거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앞쪽에서 쟤랑 내기 하실래요? 내기는 왜요? 내부가 기대 수익이면 외부가 요구 수익입니다. 그래서 내부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요구와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그게 할인율인데요. 자, 유입과 유출을 같게 합니다. 유입과 유출을 같게 하니까 순현가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 돼요. 자, 볼게요. 자, 내부수익법 개념 갑니다. 투자의 이제 한계 효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가적인 그 효율이니까. 장래 기대된 현금 유입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 현재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듭니다. 밑에 공식을 말씀드렸고요. 투자 결정이라는 것은 투자 수익 내부 수익법을 이용해 투자안의 의사결정은 독립적인 투자안. 독립적은 뭐냐면 한 대안 한 대안을 봐서, 자, 한 대안 한 대안들이 20%, 15% 봤을 때 요구가 10%였잖아요. 그래서 20%는 10%보다 크니까 투자하고, 만약 8%다 그럼 기각하죠. 그래서 하나씩 보는 게 독립적이에요. 그럼 단일 투자안의 경우는 내부 수익 자본의 기회비용 이걸 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 대안들이 채택된 대안이 나왔어요. 그럼 그 중에서 내부순위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게 상호 배타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가 요거보다 커야지만 투자하고, 같거나 크면 투자하고, 작으면 기약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 파트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투자 파트는 6에서 한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8문제랑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금융 파트로 우리가 90페이지로 가시면 금융도 한 5에서 6문제가 나오는데요. 9문제가량 출제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금융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자, 90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금융에 대한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 금융이라는 자체는요, 출제 빈도가 높아요. 얘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90페이지를 지금 보고 계시죠. 자, 90페이지 이제 보시는데 간단하게 금융 파트 그냥 요건 간단하게 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넘기도록 할게요. 자, 이어져야 되니까. 부동산 금융은 한 5에서 한 6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융은 자금의 융통입니다. 자, 부동산을 자금 융통한다는 건 우리가 신용대출이 아니라 담보대출입니다. 근데 보통 개념에서는 토지금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택과 토지금융 중에서는 거의 다 주택금융이 주를 이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동산 금융 개념만 잡고 좀 다음 시간에 넘기도록 할게요. 주택금융은 어떻습니까? 보통 일정한 자금을 확보해서 그것을 무주택 서민들이나 주택 건설업자한테 장기저리,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좀 길게 저리로 빌려줘서 주택을 좀 활성화시키려는 거죠. 대출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금을 용이하도록 하는 게 주택금융의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더 나눠본다면 밑에 보시면 개발금융과 소비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개발금융과 소비금융을 좀 나눠서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토지와 주택금융에서는 주택금융이 주종이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 개발금융과 소비에서 건설업자와 소비자한테 빌려주는 게 나눠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저리로 가는데 이제 그 세부적으로 간다면 두 가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